우리가 소금을 녹인다거나 설탕을 녹인다거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도대체 녹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이나 우리가 뭘 녹이죠. 녹이면 눈에 보였던 설탕이나 소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정말 사라진 걸까요? 자, 이런 녹기 전, 녹은 후에 어떤 물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사라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많이 녹였을 때하고 조금 적게 녹였을 때하고 분명히 그 진하기가 다르죠. 진하기가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물질, 그 녹는 물질이라고 칩시다. 용질, 솔루트라고 그러죠. 어떤 한 물질의 분자나 이온이 다른 물질, 그걸 우리가 녹이는 매개체, 녹이는 물질에서 용매라고 합시다. 솔벤트. 그러니까 어떤 한 물질의 분자나 이온이 다른 물질들의 그 분자들 사이에 균일하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용해라고 합니다. 그 용해와 관계되는 걸로 뭐 어떤 녹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소금과 같이 다른 물질의 녹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용매는 물이 많이 소금 같은 설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물에 많이 녹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우리가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는 서로 섞여 있는 최종 용액에서 더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액체와 액체도 서로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90이고 뭐 알코올이 10이다 그러면은 물은 용매가 되는 거고 알코올은 용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즉 소금물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한 혼합물을 우리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는 용액 하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즉 고체 상태의 용질이 액체 상태의 용매에 녹는 현상만 다른데 사실은 용액의 상태가 고체와 고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강철 같은 경우는 철과 탄소의 혼합물이죠. 그 다음에 고체와 고체 중에서 또 황동 같은 거는 노쇠라고 그러죠. 구리와 아연. 액체와 기체도 가능하죠. 탄산음료,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 있죠. 흔히 사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인 거죠. 그럴 때 물을 용매, 이산화탄소를 용질이라고 그러죠. 액체와 액체, 이거 식초, 물과 아세트산을 섞은 거죠. 그런데 공기도 일종의 용액입니다. 질소, 산소, CO2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물에 녹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수용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액체에만 녹이는 걸 용액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용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용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상태가 고체와 고체도 가능하고 고체와 액체도 가능하고 액체와 기체도 가능하고 액체와 액체도 가능하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용해 현상 중에서 소금이 물에 녹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으려고 한다면, 즉 소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염소 이온, 즉 용질이죠.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과 또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 이런 것들이 그 주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으려면은 사실은 용질과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 이 인력이 기본적으로 그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용질 입자 사이나 용매 입자 사이의 용질들 간의 인력과 용매들 간의 인력보다 커야, 그래야만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거기 왜 이온성 화합물을 용해시키기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소금을 물에 녹인다고 생각해 보면 고체 상태의 소금이 물과 섞이게 되면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소 이온 같은 경우도 물에서 수소 이온과 산소 이온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H2O를 그려놨죠.
그래서 H2O가 이런 H2O가 NaCl, Na 플러스와 Cl 사이에 이렇게 여기 빨간 Na가 플러스니까 빨간 게 산소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고 그러면서 골고루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가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래서 염화나트륨 물에 용해되는 데 따른 정전기적인 인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용매인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하다 이렇게 입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이온성 물질인 소금과 그 다음에 분자성 물질인 설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금은 NaCl이 Na 플러스 Cl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수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자성 물질인 설탕, 노란 색깔의 설탕인데 여기에 그 물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골고루 섞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 간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실험할 때에 나프탈렌이라든가 소금, 뭐 설탕 이런 거를 물에 녹일 때 보면은 그런 실험을 하죠. 그랬을 때 보면은 나프탈렌은 물에 안 녹아요. 근데 소금은 잘 녹죠. 왜 이렇게 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끼리끼리 녹는다. 자, 여기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극성인 물질은 극성인 물질들까지 물질들끼리 녹는다. 즉 극성과 극성은 서로 섞인다. 다르게 얘기하면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무극성과 무극성 물질은 서로 섞인다. 즉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해라고 하는 것은 섞이는 현상이니까 그렇죠. 그럼 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위 분자라든가 혹은 분자 그룹에서 나타나는 전하의 분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가 구조적으로 비대칭이 됐어요. 혹은 구성 원자들 간의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느냐 이런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전자 구름이 한 방향으로 몰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수소를 보게 되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어진 물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빨간 게 산소인데요. 산소가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수소보다 커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양전하를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이쪽이 수소는 말이 바뀌었네요. 수소는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약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수소하고 이 산소 마이너스인 산소하고 부분적으로 계속 결합해 나가는데 이런 결합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면 벌써 모형도 비대칭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마이너가 어느 정도 갈리는 걸 보고 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극성의 대표적인 걸로 여기 CO2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놨는데요. CO2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달라붙어 있죠. 근데 이 결합한 것이 180도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전자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나프탈렌 같은 경우, 나프탈렌의 모델을 한 건데요. 나프탈렌은 잘 아시겠지만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탄소 10개에 여기에 수소가 몇 개 달라붙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탄소 10개에 수소 8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나프탈렌의 화학식이거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공명구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이중결합이면 여기는 단일결합, 이중결합이면 단일결합. 근데 이것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서로 자유자재로 가역적으로 된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비교하는 표가 있죠. 분자 내 전자 분포가 극성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 비대칭성이다. 그래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 그거에 비해 무극성은 고르게 분포한다. 물에 대한 물 자체가 H2O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들은 주로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물에 잘 안 녹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죠. 물이라든가 우리 설탕, 그죠? 그 다음에 알코올, 여러분들 소주 좋아하시나요?
맥주는 그러니까 물과 에탄올이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메탄이라든가 특히 벤젠, 납탈렌 얘네들은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상대적으로 안 녹습니다. 자,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에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녹이는 물질, 즉 주로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어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다 그럽니다. 용해도가 100이다라는 얘기는 그 온도에서 물 100g에 최대로 그만큼만 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다 녹은 걸 우리가 용해도가 100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소금과 여러분들이 실험했었던 백반, 붕산을 놓고 봤는데요. 소금은 어때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렸는데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그런 것에 비해서 백반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온도를 올려주니까 팍 올라가잖아요.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높은 온도를 올려주면서 백반을 많이 녹였다. 녹이게 되면은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은 그 특정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러한 용질들이 그 용액 내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석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용해도에 미치는 주요 인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이 즉 녹는 물질들 간의 인력이 약하면은 그 용매가 여기를 들어가기가 쉽겠죠. 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아지겠죠. 혹은 녹이는 물질인 물과 물 사이 인력이 그다음에 너무 강하면은 잘 안 섞이겠죠. 그러니까 약할수록 용매들 간의 인력이 약할수록 용해도는 높아지고 그다음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서로 그 앞에서 얘기한 소금 Na 플러스하고 용질의 Na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물의 그 산소하고 그 인력이 강할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여기서 온도를 올려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녹는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런 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산화나트륨 있죠?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물에 녹일 때 보면은 열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모든 물질이 온도를 올려준다고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용해도가 그렇게 더 증가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퀘스천에 보면 황산을 희석시킬 때 반드시 물을 먼저 받아놓고 황산을 조금씩 부어야 돼. 왜 그러느냐? 바로 황산과 물이 만나면 액체와 액체 간의 용해 현상이 일어나서 용액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굉장히 발열 반응이 세요. 그래서 막 뜨거워가지고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뜨겁다고 탁 놔가지고 깨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황산하고 물이 섞일 때는 일종의 발열 반응이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용해도의 위치는 압력은 또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가 이렇게 잘 섞이도록 즉 용해시키는 데 있어서 압력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체의 경우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체 여러분들 사이다라고 일컬이는 탄산음료를 보면은 탄산음료는 기압을 대기압보다 높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CO2를 강제로 더 많이 녹인 거거든요. CO2가 녹아서 탄산이 되고 탄산의 그 맛이 청량스러워서 그래서 청량음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 기체의 경우는 온도는 어떨까요? 기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안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갑자기 수온이 급상승해가지고 물고기가 떠올랐다. 그 이유는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로 잘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결국 숨 못 쉬어서 죽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떨어지더라.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경우는 용해도는 올라가더라. 자, 이걸 뭐 어떤 사람 이름을 따서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알려면 머리에 쥐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은 자, 온도를 이렇게 올려줄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녹을 수 있는 용질이 그 물의 온도를 올려주면 용매인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증가하죠. 그런데 각각의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즉 용질이 어떤 온도에서 용해도만큼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포화 상태가 이제 그래프에서 쭉 올라가죠. 그 용해도 곡선의 위쪽의 부분은 각각의 온도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그 온도보다 더 많이 녹아 있죠. 이걸 우리가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용해도 곡선 아래쪽 부분은 아직은 녹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왜 더 많이 녹을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앞에서도 했지만은 온도를 올려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겠죠. 그래서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력 부분이 더 쉽게 끊어지기가 쉽고 여기에 용매가 더 들어가서 섞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Q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일정한 양의 용질이 녹느냐? 그 까닭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설탕이라든 소금을 물에다 할 때 막 들이붓게 되면은 물이 있다 그래도 무한정 녹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서로 섞일 수 있는 어떤 용질 입자가 들어갔을 때 서로 섞일 수 있는 물 입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섞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녹는 거죠. 여기에 다시 여기 노란 왼쪽에 보면 밑에 안 녹아 있고 안 섞여 있고 노란 게 쌓여 있는데 물을 더 부어주게 되면 즉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물질들의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달라붙고 섞이게 되면서 녹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을 어디에 녹일 때에 녹이는 용매 여기서 물로 합시다. 물의 양도 그 녹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험 중에 물질을 빨리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실험을 하게 돼 있죠. 그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젓는 속도, 젓는 빠르기,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부었는가, 그 용질에 알갱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갱이의 그 사이즈, 크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이는 물질의 온도, 용매의 온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젓는 속도는 당연하겠죠. 그 용질과 용매가 만날 때 용질이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어주면서 좀 더 쉽게 끊어줄 수 있고 혹은 또 용매하고 용질하고 더 자주 접촉하게 부딪히게 해줘가지고 저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빨리 녹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용질 알갱이의 사이즈가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으면은 물하고 예를 들어서 소금이 덩어리로 만난다 그러면은 만나는 접촉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루로 되면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어때요? 물하고 가루 설탕을 비교해 보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쉽게 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매의 온도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온도를 높여주면은 용질들 간의 용질들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그 물 같은 것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낮은 온도에서는 입자 운동이 느린데 이제 높은 온도에서는 막 활발해지니까 서로 붙게 되겠죠. 용매의 양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이건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이건 왜냐하면 충분한 용매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실험할 때. 그래서 당연하지만 용매의 양이 많아지만 그만큼 만나는, 용질하고 만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높겠죠? 더 잘 녹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물질이 녹는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용액 속에 용질이 녹아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일반적으로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질량 퍼센트 농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부피 퍼센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밀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진하기를 비교하는 게 바로 이제 비중계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비중. 그죠? 비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중은 어떤 물질의 무게가 그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무게에 대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단순한 수치예요. 그 비교한 무게다. 이런 게 비중이에요. 그 줄이면은. 그 누구와 비교한 거다? 표준 물질의 무게에 비교한 거다. 일반적으로 표준 물질은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4도씨의 물의 무게를 표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볼까요? 똑같은 부피 100ml에 소금물 100ml, 물 100ml에 무게가 소금물일 경우는 120g이고 물일 경우는 100이다. 기준이 뭐라고? 물. 그러니까 물 100분의 물은 얼마? 100이고 소금물은 얼마였어요? 120이었죠. 그래서 소금물의 비중은 1.2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바닷물에 그러니까 비중이 민물보다 높은 거죠. 그죠?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사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밀도가 크잖아요. 그죠? 비중이 크고 그래서 근데 액체나 고체는 그렇다 치고 기체의 경우는 그럼 어떡하냐? 기체의 경우는 0도씨 1기압에서 공기 무게를 표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은 물이나 공기의 무게에 대한 뭐다? 상대적인 값이다.